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아산시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조사에 드론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수색에도 투입되면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마을길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아산 지역 전체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일일이 조사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드론이 투입된 겁니다. 넓은 피해 지역을 드론 하나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의 유실이라든지 토사가 넘쳐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촬영을 하면 피해 면적이라든지 어느 위치에 피해가 됐다는 것을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하고 있고,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는데도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저수지 곳곳을 날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게 됩니다. 재난 현장에 투입된 드론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6명을 재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인명 수색을 돕는 한편 재난 피해 지역을 촬영해 건설과나 해당 읍면동에 전달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피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당초 국토조사용으로 활용되던 드론이었지만 지난해 경험이 이번 재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년에 민ging 피해가 있었는데 온양사동사무소에서 이 피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때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보다 더 우리 직원들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재난 피해 조사에 인명 수색까지 드론 활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면서 중요성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동거남의 9살 남자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학대 정황을 내놨는데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음식을 시키거나 지인과 30여 분간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다음 재판에는 피해 아동의 친모가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20여 분간 진행된 두 번째 공판.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계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가방에서 뛴 높이가 10cm가 아닌 3, 4cm라며 조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가방 위에서 뛰는 걸 봤다는 피고인 친자녀들의 진술은 영상 녹화본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 증거인 이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고 재판부만 별도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100여 건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아동학대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갇혀있던 여행 가방 중 두 번째인 작은 가방에선 소변과 혈흔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둬놓고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30분간 지인과 통화를 한 내역도 나왔습니다. 앞서 어린이날의 아동학대 범행 도구로 지목된 요가링에선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고 9살인 피해자만 남겨두고 1박 2일로 여행을 떠난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재판인 3차 공판에서는 피해 아동의 친모 또는 이모가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이미 숨진 피해 아동의 동생에게도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추가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이 그렇게 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처벌이 너무 약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은 결심 공판이 될 예정이어서 검찰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가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심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안심 확인제는 담당 공무원이 아파트를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한 뒤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시는 연말까지 천안 지역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정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초중 고교생 322명, 대학생 156명 등 총 478명으로 코로나19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인원을 늘렸습니다. 지급액은 총 3억 8,400만 원입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초중고는 학교장이나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은 본인이 해당되는 장학금의 종류를 선택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서류 검토와 선발위원회를 거쳐 10월 중순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산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다음 달 10일까지 아산시 문화관광기념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아산을 상징하는 역사와 문화, 인물, 관광을 소재로 문구나 생활용품, 캐릭터 상품 등 기념품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면 됩니다. 선정된 팀에는 시제품 개발비가 6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적재산권 등록과 함께 판매와 홍보를 위한 도록도 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아산시가 충남권역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건립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건립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건립 예정지입니다. 당초 올해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아직도 허허벌판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병원 실시 설계는 마무리된 상태. 문제는 건립 비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공모 선정 당시 총 사업비는 270억 원, 150병상 규모의 병동과 각종 재활치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절반인 135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충남도와 아산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자재,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 등이 겹치면서 당초 건립 비용보다 200억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타권역 형평성에 따라 135억 원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재활병원 건립 사업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안에 착공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늘어날 경우 타당성 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타당성 조사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충남도는 재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늘어난 건립 비용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건립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3일 아산시 송악면에서 70대와 80대 노인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벌써 18일째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80대 실종자 1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보트를 이용해 저수지 수변 곳곳을 살핍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저수지를 날아다니며 순찰에 나섭니다. 지난 3일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에서 70대와 80대 노인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벌써 2주하고도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난 12일 하천과 송악 저수지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70대 실종자가 발견돼 가족품으로 돌아갔지만 80대 실종자 1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소방과 경찰 등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18일째 실종자 1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바닥에 가라앉았을 경우를 대비해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저수지 바닥 곳곳을 헤집어봤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하류로 떠내려 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삽교5호까지 수색 범위도 넓힌 상태입니다. 다만 수색 기간이 길어지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수색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트를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일로 잠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반 시설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18일 동안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인력만 4,700여 명. 실종자를 찾는 구조대도 실종자 가족도 애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소방서가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119 구급대민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소방서는 경로당이나 체육관 등 수재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119 구급대원들이 하루 2차례 유동 순찰을 하고 수재민의 건강 유무를 확인하고 상용 의약품을 보급합니다. 현재 대피시설 7곳에 대해 대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재민이 전원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에는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 농가와 천안, 공주, 논산시 등 인접한 타 시도 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며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에서 49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역에 음압병상을 갖춘 세종 충남대병원이 지난달 문을 열었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인근 도시병원으로 원정 입원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개원한 세종 충남대병원. 이곳엔 감염내과 병동 4곳을 포함해 18개의 음압격리실이 있고 음압 적용이 가능한 중환자 격리실 24개까지 더하면 모두 42개의 음압병상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지역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인근 도시로 원정 입원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시 52번 확진자가 이곳 세종 충남대병원이 아닌 인근 대전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집 옆에 음압병상을 두고도 원정 입원을 떠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문제는 병원 내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제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 아직 완전한 어떤 안정적인 운영이 아직은 덜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감염병 관리를 위해선 의료진에 대한 전문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이어 3교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 충남대병원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TF팀을 가동 중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음압병상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안에 음압병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신규 공급이 없었던 세종시에
1년 4개월 만에 아파트 분양이 예고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고운동 가락마을 12단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며 오는 10월 중 신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모두 459세대 규모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평형으로 공급되며 분양가는 다음 달 열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64생활권 563세대와 63생활권 995세대 등 모두 6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6일 개원한 세종 충남대병원에 한 달 사이 하루 평균 693명의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모두 15,253명의 외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응급 환자는 12% 수준인 1,845명이었습니다. 나용길 원장은 개원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며 미흡한 점은 조속히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해 상급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의 경우 5대에 한해 한 대당 400만 원씩 지원하며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조치현읍 중림리와 부강면 부강리에 소재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7일까지 관내 표본으로 선정된 1,8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조사원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응답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조사는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파악해 정책 개발이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내놨죠. 여기에 발맞춰 세종시도 세종형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2조 3,500원의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과 그린, 지역사회 안전망, 지역균형 발전 등 모두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전체 2조 3,514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디지털 뉴딜입니다.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1조 7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는데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미 세종시에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래의 주요 먹거리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스마트 시티 및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5억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 628억을 투입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755억을 투입해 시민 참여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자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세종교육 미래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그룹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학교 수업 시간에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성인 그룹 타운홀 미팅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나 시민은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타운홀 미팅은 주요 정책 입안 시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이 모여 토론하고 이를 투표해 주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전문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상담 전문기관과 함께 이달 말까지 2학기 등교가 두렵거나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학업 중단 청소년 학습 지원기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합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까지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